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27%를 기록했습니다. 30년물 금리는 5개월 만에 3%를 넘어 3.03%를 나타냈습니다. 독일 10년물 분투채 금리도 0.61%로 추가 상승했습니다. 독일 국채금리 상승이 미국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다 최근 유가 반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미국 채금리 하락은 정부가 이번 주 640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물량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그리스가 IMF에 만기일은 12일보다 하루 일찍 7억 5천만 유로의 부채를 상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그리스 재무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을 휩쓸었던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우려는 일부 완화됐습니다. 다만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그리스 부채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며칠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셰일오일 생산 증가 기대감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향후 10년 내에도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대까지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오펙의 암울한 유가 전망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6월물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배럴당 14센트, 0.2% 하락한 $59.25에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가짜 백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내추럴엔도텍 공장에서 중국산 백소 원료를 발견하고 원료 수입 과정에서 이업 우피소가 섞였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8일 엔도텍 충북 청주 공장에 있던 백소 원료 일부가 중국산이라고 적힌 포대에 담겨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중국산 포대에 담긴 백소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내추럴엔도텍이 중국에서 원료를 들여오던 도중 가짜 백소인 이업 우피소가 섞였을 수 있다고 보고 혼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 투매가 다시 한번 재개되면서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5개월 만에 처음 3%대까지 진입했는데요. 10년물 금리는 1.6%였던 것이 현재 2.2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독일 10년물 분투채 금리는 0.05%였던 것이 0.5%를 넘어 0.6%까지 또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의 국채 입찰을 앞두고 물량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은 움찔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용지표 호조 이후에 사실 긴 양봉이 섰었는데요. 간밤엔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국채금리 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고스란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정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3대 지수 마감가 먼저 살펴봅니다. 네, 다우지수와 S&P 500은 일단 0.5%가량씩 나란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간에 보여지는 나스닥은 0.2%가량만 조정받으면서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잘 가다가 막판에 물량이 나오면서 5천선인 마디 지수도 일단은 반납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보시죠. 독일과 영국은 0.23%씩 많은 폭 조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프랑스가 1%가량 상대적으로 조금 크게 밀렸습니다. 그리스가 IMF에 생각보다 빨리 하루 정도 빨리 만기보다 더 빨리 7억 5천만 유로 정도 빚을 그대로 IMF 쪽에 상환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왜 밀렸을까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는 그 결과가 바로 내일 아침 오늘 밤에 들려오게 됩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그리스 채무협상 어떤 결과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유가도 조금은 조정받았습니다. 셰일 원유 생산 미국 쪽에서 늘 것이라는 공급 과잉 우려가 다시 한번 제기됐고요. 오펙 쪽에서도 10년이 있어도 WTI 기준 100불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 또한 유가 하락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오늘 좀 조용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옵션 만기 그리고 금통위가 점점 스케줄 측면에서 봤을 때 다가오고 있는 데다가 글로벌 증시 분위기를 봤을 때 중국의 깜짝 금리나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 등등 좋은 호재거리는 다 나온 상황에서 이제 약간 숨을 고르고 있는 그런 국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코스피도 2100을 일단 넘어섰었으면 좋았을 법했지만 종가상 회복은 못했죠. 오늘 숨을 고른다면 조정폭은 어느 정도 되고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특임교수이자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이신 우정근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용했던 채권금리가 다시 들썩입니다. 특별히 미국채 30년물 금리는 5개월 만에 3%대까지 진입했는데 이 진행지가 처음은 독일에서 시작하지 않았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독일 국채금리가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는 양상인데 결국은 이제 현재 지금 주식과 채권 시장이 좀 과열되었다는 그런 분위기들이 진단들이 계속 페드 의장이라든지 여러 이제 중요 인사들로부터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소 이제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돈이 좀 빠져서 원자재 시장으로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다시 말하면 채권 금리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떤 움직임이 이전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유동성 축소 우려로 이어져서 조정으로 이어졌었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연관지어서 미국의 이제 4월 소매 판매 집계가 13일 밤에 나오게 될 텐데요. 이번 주 글로벌 국채금리 방향의 분수령이 될 만한 지표다.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상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소매 판매가 지난달 0.9% 증가했는데요. 그 0.9%는 1월, 2월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한파 때문에 소비가 감소했었거든요. 그래서 1, 2월이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기저효과 때문에 0.9% 상승한 거고요. 4월 달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0.2% 정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3월 달 0.9를 단순 비교하면 적은 거지만은 3월 달에 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은 그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가 증가하는 것이 1분기 저성장에서 2분기의 경기가 회복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고요. 그것은 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는 이것에 따라서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이냐를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제 생각으로는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0.2% 정도 증가한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발표됐던 그 4월 고용지표와 마찬가지로 아주 그 수준이 미국 경기 회복은 되지만은 연준이 금리를 당겨서 인상할 정도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그 현상 그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늦어지고 그에 따라서 미국 주가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지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상승이라는 예상치를 충족시킬 정도로만 나와준다면 4월 고용지표가 그랬듯이 경기 회복세는 확인하겠지만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아닌 골디락스 지표로서 시장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4월 소매 판매 지표가 미국의 2분기 GDP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지표이니만큼 역시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이 지표가 13일 날 밤에 나오니까 수요일 밤 우리로서는 목요일 아침에 결과를 듣게 될 텐데 목요일이 참 우리로서도
중에서도 이벤트 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옵션 만기도 있는데요. 금통위도 또 바로 이제 예정이 돼 있죠. 금통위에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그래도 역시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하를 점치는 전문가도 있고요. 동결을 하더라도 금리 인하의 어떤 의지가 하는 쪽에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금통위는 이제 본래는 14일 날 열려야 되는데 보통 두 번째 목요일 날 열려야 되는데 요번에는 아마 15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번에 그 금통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엊그제 중국에서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중국의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은 중국이 위안화를 약세로 가져가기 위해 더 약세를 금년 초부터 계속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데 약세를 가져가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중국 수출이 이제 3월, 4월 2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중국 위안을 약세를 가져가야겠다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거기다가 이제 미국까지도 강달러에 대해서 약간 주춤하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다시 연초에 있었던 1월 달에 있었던 세계적인 통화 전쟁, 다시 말하면 각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다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중에 이제 이번 15일 날 하는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는 순수하게 우리 경제 측면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금년 들어서 4개월 연속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데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돈들이 많이 캐리 트레이드가 들어오면서, 게다가 이제 실물 부문에서도 생산과 소비나 투자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물가도 지금 현재 3월, 4월 연속 지금 0% 금년 들어서 계속 0%인데 특히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담배값 인상 효과를 빼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지금 하나는 당연히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제 중국도 금리를 내리고 있고 달러와도 강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금리를 내리고 돈을 좀 풀어서 우선 원화 가치를 좀 더 약세를 가져가야, 현재 원백엔 환율이 저번에 며칠 전에 900원대에 깨지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걸 좀 더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며칠 전에 하는 총재의 발언이 중요한데, 발언을 보면 우리 경제가 지금은 안 좋지만은 2분기를 전환점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이제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조사했던 소비자 심리지수, 그다음에 이제 기업 실사 지수를 보니까 하반기부터는 소비자 심리와 기업 실사, 기업 투자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걸 토대로 한 건데 그것이 하나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는 금리가 동결되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합니다만은 여러 변수들, 중국 금리 인하라든지 우리의 수출, 생산, 소비, 물가 이런 걸 등등 고려해 볼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원화 가치 고려해 볼 때 이번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판단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또 경기 회복세 심리 개선, 또 얼마 전에 금리 내린 것의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한 번 더 묶어야 된다라는 쪽보다는 원화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교수님은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동결을 점치는 쪽에서는 최근에 주택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을 또 조금 경계하는 그런 이유도 들고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그가 이제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하고 경기 또는 환율, 이 목표가 두세 개 있으면은 수단 하나 가지고는 목표 두세 개를 달성을 못 합니다. 경제정책에서는 언제나 수단이 목표가 예컨대 두세 개 있으면 수단도 두세 개 있어야 한다. 최소한 수단이 목표의 수보다 같거나 많아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러면은 금리를 내려서 원화 가치도 절하시키고, 지금 수출이 4월에 마이너스 8.1이니까 수출 좀 회복시키고 물가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계부채는 어떻게 하느냐? 가계부채는 엄격히 말하면은 현재 정부 직제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금융위원회에서는 현재 국제결제은행 BIS가 계속 권고하고 있는 것은 건전성 규제를 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은 자산 증가 같은 걸 수반되지 않고 주로 무담보로 빌려가는 저신용 대출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그것이 부실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 부분 규제하는, 그걸 갖다 건전성 규제라고 그러는데, 건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대출에 관해서는
규제를 해야 한다. 양적 규제를 해야 한다. 이것이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 이후에 충격차게 제기되어 온 BIS의 그 권고 사항인데 제가 보기엔 아직 한국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하나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니까. 금리로서는 경기는 환율을 잡고, 건전성 규제를 통해서 가계부채를 잡는 그런 방향으로 갈 때 그 목표를, 두 개의 목표를 다 달성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근데 금리로 경기 환율을 잡아줘야 될 때인데 하느님 만약에 이번에도 동결을 하게 되면 소위 실기하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을 9월 인상설이 나왔고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한 10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 5개월 남았거든요. 5개월 남았는데 문제는 통화정책은 하고 나면 파급 시차가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는데 최소한 한 5, 6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내리거나 통화를 공급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다음 6월 달로 넘어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6월 달 되면은 7, 8월 정도 들었으면은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가시화되면서 하나는 옴짝달싹하게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금리 올리는데 하나는 금리를 동결하고 있거나 내리면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하는 총재가 발언 중에 또 한 가지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안 내리고 하반기에 가서 내릴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다시 말하면 그러면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내리면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본 통제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OECD 회원국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면은 절대로 통화정책에서 실기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6월 달로 가면 더더구나 미국 금리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압박을 느끼지 않으려면 차라리 이번에 실기하지 않고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중국이 무려 6개월 동안이나 금리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이나 내리고 그 사이 지준율을 5번이나 인하했었는데 그런 중국이 이제 곧 4월 산업생산 또 고정자산 투자 소비 지표를 한날에 발표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안 좋을 거다. 이 지표가 안 좋을 걸 알고 중국 당국이 미리 선수를 친 거다라고 하는데 역시 예상치는 별로 안 좋은지요? 그렇습니다. 중국에 이제 13일 날 이제 수요일 날 광공업 생산 지표도 발표하고 또 이제 중국이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중국 경제가 1분기에 7.0% 성장을 하고 수출도 좋지 않게 2개월 연속 3월, 4월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이 지표가 4월달 지표도 시장에서는 예컨대 광공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은 5.6인데 금년은 6.0, 소매 판매는 저번 달은 10점인데 10.4, 아주 미미한 소폭의 개선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소폭의 개선마저 될 것이냐는 건데 예를 들면 중국이 현재 이번에 이 지표가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아까 말씀하신 금리 인하라든지 직업준비율 인하 같은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추가 부양 조치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제 굉장히 단호하게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1, 2주 간격으로 금리 인하 혹은 직업준비율 인하를 해오는 거면은 어쨌든 금년에는 7.0%는 달성을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현재 IMF는 금년에 중국이 7.0%가 안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표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낮춰온 돈을 풀어온 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걸 이번에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마도 추가 부양책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더욱더 위안화 가치가 약세로 가면서 우리 원화의 가치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 대한 그 수출 비중이 26%나 되기 때문에 중국이 회복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되는 광공업 생산 지표하고 소매 판매 지표가 중국의
경기 회복 정도와 그다음에 추가 부양 조치,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과 그에 따른 주가 동향을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예상치는 소폭의 개선세 정도만 예상을 하고 있네요. 끝으로 짧게 그리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IMF의 만기보다 하루 앞서서 7억 5천만 유로 빚을 갚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만기들이 계속 도래한다는 건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는 아직 끝은 안 났죠, 교수님? 네, 끝이 났어요. 새벽에 끝이 났는데요. 네네네. 네, 새벽에 끝이 나서 이제 문제는 합의를 못 봤습니다. 결렬되었고요. 예. 뭐 예상대로 결렬됐는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결렬됐지만 그리스를 당장 포도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실무 협상은 계속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재무장관 회담은 결렬됐고 실무 협상을 통해서 계속 협상한다 이런 이제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다소간의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당장 디폴트를 내지는 않고 여지를 주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돈이 없다 하더니 그 7억 5천만 유로를 갚았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만기인데 일단 그걸 갖고 그리스도 급한 불은 끈 것 같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돌아오는 5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3,40억 유로의 만기가 돌아오고 6월 달이 피크인데 6월 달에 한 120억 유로 정도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가 근본적인 계획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리스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을 생각해보면 압니다. 1997년도의 위기 때 우리가 결국은 우리 알짜 자산을 팔아서 해결했거든요. 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는 흉내만 내고 다시 그걸 또 얼마 전에 번복하는 상황을 보이면서 결국은 그리스가 아마 이걸 팔아서 갚는 공기업 재산을 팔아서 갚는 이거 외에는 지금 현재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디폴트보다는 그쪽을 갈 가능성이 있는데 거의 이제 벼랑 끝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벼랑 끝에 뭔가 결론이 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핵심 자산을 그리스가 결국에는 매각함으로써 이 어떤 파고를 넘을 거다 하셨습니다. IMF 일단 부채는 생각보다 일찍 상환했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특임교수이자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신 오정근 교수님의 깊이 있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 교수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군 매트입니다. 자, 제가 어제 전일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한 줄을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결국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디커플링 현상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코스닥은 690선 위로의 안착을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코스닥은 690선 안착을 마감을 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는 음봉으로 다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을 줄였죠. 상승은 했습니다만 결국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다는 거. 그럼 제가 정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프로그램만 시청하시면서 투자적인 부분에 대한 해안을 좀 잡아가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도 외신과 국내 죄송합니다.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이탈이 일어나네요. 그죠? 가수도 아닌데. 자, 예. 일단 외신 쪽에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조금 빠졌는데요. 뭐 건전한 조정 수준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이렇게 좀 쭉 내려보다 보니까 차이나 브로커리지에 대한 IPO에 대한 부분들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요. 자, 차이나 넥스트 챌린지 중국의 다음 변화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 랜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민간 기업 정착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기사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나의 중국의 다음 차기 목표에 대한 얘기 같아요. 자,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Next for China's Central Bank 그러니까 중국 인민은행의 다음 과제 같아요. How to get loans to small firms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중소기업들에게,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에게 대출을 어떻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중국 중앙은행이요. 지금 다음 차기적으로 민간 기업까지 좀 살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기 부양이죠. 결국은 중국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본격화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에게는 침해 현상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용위험 증가에도 여기 신용위험 증가가 된다는 내용도 여기 기사 내용 속에 나옵니다. 신용위험 증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장 위한 민간기업 대출을 본격 가속화하겠다. 결국은 규제를 완화해서 더욱 가속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중국의 확고한 성장 의지죠. 결국은 이 중국이 성장 의지를 확고하게 보이면서 그들 기업들이 계속 지금 성장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웨이, 샤오미, 그죠? 그 다음에 알리바바, 이런 업체들이, 대형 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이제, 비아디라는 또 자동차 회사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 속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들은, 계속 성장 가도를 이어가겠다.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더욱더 자국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런 침해 현상을 계속 당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가만히 손을 놓고 있죠. 결국은 선제적 대응도 안 됐고, 결국은 늑장 대응하기도 그들은 늑장 대응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산업을 죽이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우리 산업이 죽으면 그들은 결국은 민간 세수를 확보를 못합니다. 뭔 근거로 자꾸 세수 확보를 해서 다른 사업을 펼친다고 얘기를 하는지, 결국은 돈이 확보가 돼야만 이런 세수가 확보가 돼야만 결국은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되죠. 돈도 없이 뭔가를 자꾸 진행한다. 그것은 그냥 선심성 공약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 저는 굉장히 좀 저희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럽네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조금 정부에서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율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침해적 요소로 계속 작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웃국가 일본에서조차 이 엔저 현상을, 엔저를 밀어붙임으로 해서 그들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선심성 공약 갖고 싸우고 있다는 거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일본 모두 그들은 자국의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진행이 되면서 증시가 조금 더 진일보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 우리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죠. 서울경제신문 좀 살펴보면서 얘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을 빅데이터 산업 거점으로 한다. 이 기사 가장 제 눈에 띕니다. 자, 빅데이터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죠. 미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곳, 갈 수밖에 없는 시장, 그것이 빅데이터다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장 요거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요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빅데이터 포털 운영, 관광 헬스케어, 종자산업 키운다. 자, 요 얘기 나오죠. 자, 강원도를 빅데이터 산업 관점에 천의 입지로 잡았다. 네이버 우선 강원센터 원스톱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고, 전국 50개 기관과 협업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온라인 플랫폼 K클라우드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자, 여기에 총 1,050억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빅데이터 창업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자,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틈새 시장 그리고 미래 먹거리 시장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빅데이터고, 이 빅데이터가 클라우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클라우드 시장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 제가 저번에도 이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요.
우리 에리나 앵커님께서 예쁜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 옷을 갖다가 누군가는 그 옷을 사고 싶은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옷을 자꾸 클릭을 한단 말입니다. 스마트 TV가 우리가 보통 리모컨으로 클릭을 하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옷에 대한 가격 정보부터 회사 브랜드 이런 것들이 다 뜨는 것이 디지털 방송 체제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디지털 방송 체제, 그러니까 방송의 상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누군가의 어떤 연예인, 어떤 MC와 옷 선호도 성향이 비슷하다. 그렇다면 그걸 계속 클릭을 하겠죠. 그죠? 그럼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 저장이 되느냐? 바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쪽으로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죠.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제가 최근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옥외 광고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대기업들이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갑, 개인 소비자들의 지갑을 쉽게 열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시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빅데이터는 그들이 계속 추구하고자 하는 상업성의 극대화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성의 극대화, 그들은 당연히 추구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가야 될 곳이라는 것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런 빅데이터들의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통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매출을 창출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시장 계속 좀 보셔야 됩니다. 미래 장기 성장세가 부각이 됐고요. 기업들이 계속 가고자 하는 방향의 일부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빅데이터에서는 클라우드 시장 거기서 두 종목 딱 말씀드렸어요. 더존 비전하고 바로 방송용 클라우드 시스템 국내 유일하다. 그래서 RT캐스트를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그룹 부진 메워주는 효자회사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CEO의 선택과 집중 통했다. 자,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또 올라오니까 또 실적에 대한 좋은 얘기들 이미 나왔던 기사인데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수기인데도 다 드렸던 얘기예요.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1분기 영업이익이 50%나 증가했다. 결국은 20나노 초반 D램 이것도 지금 양산도 눈앞에 두고 있고 모바일 D램 그다음에 DDR4 이런 시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SK 하이닉스는 계속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 조정은 좀 있었죠. 그런데 그 주가 조정요 결과적으로는 다시 가파른 상승을 만들어내게 한 하나의 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제대로 받쳐주고 있는 회사 SK 하이닉스입니다. 그죠? 그거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 또 나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요 거의 35,000원이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만 원 부분이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데 바로 이 LG 디스플레이의 스마트워치용 패널 지금 애플의 아이워치라고 있죠, 여러분들. 애플 스마트워치입니다. 그 스마트워치가 결국은 뭘로 이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90%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기사도 어제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LG 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이 계속 좀 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뭐 1조가 넘어갈 것이라는 얘기도 사상 뭐 6조 원 영업이익 달성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거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죠? 자, 1조가 넘어갈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여기 밑에 나오네요. 연간 영업이익이 첫 2조를 무난하게 돌파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는 LG 디스플레이는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접근해서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파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3만 원에 접근해서 3만 5천 원이고요.
자, SK 하이닉스는요, 지속 장기 성장세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 SK 하이닉스는 좀 간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실적이 담보되어 있고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갤럭시아 그룹의 무리한 지원에 지방 갈등까지 흔들리는 효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준 사장, 조현상 부사장, 그리고 조현문 변호사에 대한 얘기,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 왜 꼽았는가 하면 지금 조성래 회장이 갤럭시아 그룹에 무리한 지원 사격을 했고, 효성 내부에 능력된 전문경영을 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를 손실회사를 지금 인수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부실 계열사 이런 부분들이 부자 형제 간의 분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설상가상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걸 경영권 분쟁을 받아들여서 효성을 매수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갤럭시아 그룹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아 컴즈하고요, 효성 ITX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성 ITX가 사물인터넷 관련주라고 보시면요, 갤럭시아 컴즈도 역시 사물인터넷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있죠. 콜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컨텐츠 전송망 사업을 영위하는 효성 ITX와 갤럭시아 컴즈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효성에서 끝까지 밀어주고 있는 갤럭시아 컴즈 꼭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잘 구간 조정을 좀, 기간 조정이죠.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간 조정이 잘 나왔고요. 앞으로 이런 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갤럭시아 컴즈 오늘 꼭 좀 참고를 해보시라는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말에요,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안동으로 갑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인데요.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1층 정서 함양장에서 강연회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안동, 점촌, 문경, 예천 여기 근처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가비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자, 오늘도 촌철살인 같은 한 줄평 전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690선 부근에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한 이틀간 정도는 공방이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러니까 690선, 700선을 단숨에 뛰어넘기에는 지금까지 빼놓았던, 그러니까 굉장히 급락시켜 놓았던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제 예상인데요. 그러니까 690선 부근에서의 좀 서로 공방, 이 안착을 하기 위해서 공방을 좀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690선, 700선 사이겠죠. 요 사이를 조금 기간 조정을 거친다고 본다면 이틀간 정도 조금 흔들흔들거리면서 좀 지루한 그런 장이 좀 연출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실적이 좀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만 가고 코스닥만 간다. 코스피 안 가고 코스닥만 간다. 코스닥을 안 가고 코스피만 간다. 이런 궤변은 멀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로 발 맞추어 가면서 가는데 먼저 간 부분하고 앞서간 부분들이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군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황의 대가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더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재광 이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못 뵈는 동안 시장이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많이 빠졌었고 지금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는 때마침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 중국의 깜짝 금리 인하 때문에 양시장 반등했지만 코스피는 또 막판에 빠지면서 2100선을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반등 탄력은 코스닥 쪽에서 더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호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안 사더라고요. 전일장 리뷰부터 부탁드려요. 네, 어제 비가 내렸죠. 그럼 오늘 아침에 저도 출근을 하는데요. 너무 상쾌하고 기분 좋더라고요. 하늘도 깨끗하고요. 자, 주식시장 참 5월이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도 보면은요. 4월 달에 노동계에서도 춘투가 또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5월 달에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자, 올해도 예외가 아니지 않나 하는 불안감이 서서히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뭐 이렇게 기분 좋은 뉴스가 없어요. 신문을 본다 하더라도 뭐 정치권도 시끄럽고요. 뭐 정치권이 무슨 마트냐 끼워 팔기는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또 주식시장도 보면은요. 자, 코스닥 시작에 대장주였던 내추럴앤투텍이 또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직 하락하고 있죠. 9만 원짜리가 지금 만 원대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참 처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문제가 있죠. 어쨌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이 아주 요동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제가 왜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내 주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금주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 시장 아주 간략하게 요점 정리해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그동안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면서 아주 급등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페드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지표가 개선됨으로써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페드에서 금리를 인상할 정도의 가능성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이런 시장을 두고서 뭐 골디락스 장세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골디락스는 그 영국의 그 동화라고 그러죠. 곰 세 마리가 나오는 그래서 골디락스가 그 동화에 나온 금발의 소녀 이름이라는데 그러니까 뭐 뜨거운 죽, 차가운 죽, 미지근하고 아주 먹기 적당한 죽이 있다고 합니다. 그 미지근한 먹기 적당한 죽을 먹었다. 그래서 아주 안정적인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여파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그 여파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차익실현 일부 매도 물량과 그리고 그렉시트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소폭 조정받았는데 여전히 그 추세는 어때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미국 주가지수 일봉창도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미국 주가지수 다우존스 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상승 기조입니다. 제가 하단에 그 선을 하나 그어놨죠. 상단하고 하단에 다우지수 보면 하단에 보면요, 17,933포인트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미국 다우존스 업체는 살아있는 상승 추세입니다.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미국 증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오늘 새벽 끝난 뉴욕 다우존스 지수의 종가가 18,105포인트입니다. 근데 제가 제시해드렸던 것이 17,933포인트예요. 아직도 차이가 있죠. 따라서 이것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어때요?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의 조정 모습은 지난주 급등했다는 자연적인 눌림목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핫 이슈 키포인트는 이 유럽입니다. 자, 유럽 증시도요. 지난주에는 급등을 했죠.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으면서 영국 총선이 열렸는데요. 보수당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아주 압승을 했습니다.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죠. 그러나 과반은 넘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과반을 훌쩍 넘겨버리는 이 보수당이 승리한 가장 큰 배경은 뭡니까?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친환경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보수당에 투표를 함으로써 경기 회복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역시 오늘 새벽에 끝난 유럽 증시는 혼재 양상을 보였죠. 여전히 그렉시트와 브렉시트가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답니다. 그렉시트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브렉시트는 또 뭐냐? 이 브렉시트는 이 캐머런 총리가 2017년도에 유로존을 탈퇴할 수도 있다 하는 투표를 붙이겠다는 것을 선거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 퀘션 마크를 남겨놓고 있다 하는 이런 불안감이 상존하면서 유럽 증시는 혼재 양상을 보였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강한 그 독일 닥스 지수 한번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지수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직 상승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다시피 지난해 연말부터 올 연초, 지난 4월 초까지 급등했죠. 급등에 따라 조정 양상이고요. 이것은 조정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과연 이번 반등이, 저는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난 주말 급등한 이후에 십자형의 눌림목을 살짝 독일 지수가, 닥스 지수가 받고 있죠. 아직은 반등 국면이에요. 이 반등이 역시 제가 독일 지수의 모습을 보면은요, 상단 12,039포인트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오늘 종가가 11,673포인트예요. 그럼 12,039포인트, 12,000포인트를 뛰어넘어야지만 다시 상승 전환입니다. 반대로 하단 12,265포인트, 약 한 400포인트 정치가 만약에 하락한다, 이러면 이건 하락 반전입니다. 하락 전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지수의 모습을 보면은요, 지금이 혼조 국면입니다. 분기점의 단기.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느냐? 그동안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지난주까지 여기서 한 번 더 반등 이후에 조정을 받느냐의 분기점에 놓여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차트를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을 포함한 유럽 증시도 지금 단기 분기점 구간에 놓여져 있는 추가 상승과 다소의 조정이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그렇다고 본다면 유럽 증시도 이번 주, 특히 주초 오늘, 내일, 모레 2, 3일간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 참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제가 보면은 이 중국 시장이라는 것이 여전히 사회주의가 강한 공산당이 정부 앞에 있는 그런 구조체제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지난 주말에 중국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죠. 참 시진핑 총리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단행했습니다. 근데 금리를 일요일 날 단행했어요. 이것도 참 멋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이, 근데 이 금리를 단행하지 왜 중요한 거냐면 지난해 11월, 올 2월, 그리고 지난 주말 6개월 만에 3번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를 단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7% 경제 성장을 꾸준히 유지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의사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중국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은행들의 예대율 규제를 폐지한다든가 부동산 규제를 추가 완화한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추가 부양 의지를 천명하겠다. 또한 중국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금리 인하가 올 하반기에 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마저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중국 시장의 그런 경기 회복,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국내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중국 증시 여파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점을 여러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 상해종합지수 한번 차트 한번 보죠. 자, 중국 상해종합지수 차트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증시보다는 긍정적이에요. 미국은 이미 상승 기조고요. 유럽은 혼조 양상이고 중국은 유럽과 미국의 중간 수준입니다. 아직은 상승 기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등이 굉장히 강한. 자,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대 양봉으로 급등을 했죠. 상해종합지수가 3% 이상 급등. 심천종합지수는 4%대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종합지수도 제가 추세선을 거드렸죠. 4,480포인트. 어제 종가가 4,333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몇 포인트 차이가 납니까? 한 47포인트죠. 4,380포인트를 돌파해줘. 4,480포인트. 그러니까 147포인트 차이가 나죠. 4,480포인트를 돌파해준다면 이것은 완전한 상승입니다. 반대로 밑에 하단 지지선 4,152포인트가 붕괴되면은 이것은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니까 이 점을 염두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해종합지수 어때요? 네, 금주가 분기점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죠. 국내 증시도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장과 내일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내 증시요. 먼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증시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막으로 화면에 띄웠죠. 금주 중요한 분기점 구간이다. 제가 두 개의 지수를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립니다. 2080과 2130입니다. 어제 종가가 2097이에요.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2100포인트를 꾸준히 유지하다가 장막판에 2100이 붕괴됐어요. 특히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역시 불안한 감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국내 증시도 지난 2주 동안 급락했다는 반등 국민이에요. 반등도 약해. 밑에 거래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도 증가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체크할 사항은 2130이 돌파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또 가는 겁니다. 그때는 좀 더 자신 있게 매수 전략. 2080이 붕괴된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예, 현금 비중이 더 높여야 됩니다. 50% 이상 현금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거래량의 증가 여부. 요 세 가지만 체크하신다면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너무 쉽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뭡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증시도 지금이 추가 상승과 추가 조정의 절대적인 분기점 구간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2100이 되네 안 되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2080을 깨느냐, 2130을 넘어서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애매한 구간인데다 옵션 만기 금통위 그리스 문제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조금 매수 템포를 늦춰도 좋을런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주식 투자는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바닥에서 사고 최고점에서 팔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점과 고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시세의 흐름을 보고서 따라가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으로 보면요.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만약에 상승한다. 지금 예상을 해도 다행스럽게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상승폭이 적었고 막판에 밀렸기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가 조정받았습니다만 어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세는 살아있죠. 그래서 지금 소폭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상승한다면 일부 조금 이익신을 해주는 것도 일부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력 배팅은요. 주중반 이후 오늘과 내일장 이후로 늦춰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내일 모레가 그 목요일장이 옵션 만기일이죠. 또 금요일날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결과가 또 이번 주에 또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 점을 본다면은 지금은 어떤 단기적 대응으로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근에 CJ그룹 관련주가 아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바탕으로 역시 좋게 보신다면서 짧게 그 얘기만 좀 들어볼까요? 지금 만약에 제가 이제 목요일날 여러분 이 시간을 또 찾아갑니다. 목요일날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국내 증시가 제가 말씀드린 체크 포인트가 상승 반전되는 조짐을 보인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세 가지 테마 한번 눈여겨보세요. 특히 CJ그룹 쪽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실적 호전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 CJCGV, CJJLD당, CJENM 역시 장애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따면은 상승연한되면 역시 증권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중국이 대경기 부양 확대책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관련주들 화장품이라든지 뭐 유통이라든지 내수주 이런 거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목요일날 또 뵀을 때 특별히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부분을 더 상세하게 얘기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좀 관망했으면 오늘 만약에 상승한다면 살짝 현금화하는 센스도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이재광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 만나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등 탄력은 역시 코스닥에서 더 강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코스피는 조금 전에도 짚어주셨지만 2110선 터치만 하고 또 음봉마가 막판에 또 마감 동시 효과에서 빠져서 2100도 회복이 안 되는데 자, 제약바이오는 말씀해 주신 대로 단기적 반등이 아주 세게 나왔습니다. 차익 실현 빠져나오자 쪽으로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들고 있다가 매도해도 좋을까요? 전략까지 부탁드려요. 글쎄요,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장 초반의 흐름은 나름 이제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계속적으로 찜찜했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201선에서의 어떤 그런 움직임과 증권주들의 움직임들, 계속적으로 관찰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라든지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들이 지수를 장중에 저가로 꺾어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던 모습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10거래일 때 지금 음봉마감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의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또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만 3거래일째 상승 시에 매수하는 어떤 모습들이 이번에 기술적 반등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조금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유럽 증시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어떤 그런 하락하는 모습들이 조금은 좀 나아져서
찜찜했던 기분들이 조금은 일치했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해버리면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의 어떤 뭐 강보합권, 약보합권, 보합권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코스피 지수 이제 주봉상 10주봉상, 그러니까 2068포인트가 지지 라인의 마지노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게 잘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탈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하는 그런 과정들은 있겠지만은, 지금 가만히 보면은 대형주 쪽으로 크게 기대를 할 만한 결과를 볼 수 있는 종목과 섹터들이 조금은 제한적인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또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이제 200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바닥권에서 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바닥을 지지한다라가 아니라 바닥을 지지할지 아닐지는 아직 모른다. 어떤 불확실성이 시장에는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기대보다는 포트를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이지 않나 싶고요. 자,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고 현재 포트가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한 번쯤은 현금 비중을 높이고 기다리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는 점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코스닥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흐름들, 섹터들의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었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모습들이 코스닥 지수의 흐름, 차트의 흐름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랫꼬리가 지난주에 나오고 상거래일 동안 어떤 기술적 반등의 모습들, 일단 오늘부터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시 순매수적인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오늘 21선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항이 조금씩 압박에 대한 저항을 조금씩 받았을 때는 또다시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종목들은 상승하는 종목들은 좀 따라잡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들은 어느 정도 상승 시 일부 매도 관점은 포지션으로 잡고 계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고요. 자, 결국 이제 오늘 시장의 지수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현재 구간 롱 포지션으로 홀딩해서 들고 가냐, 아니면 전체 포트를 갈아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 테마주들 흐름들, 특히나 이제 정치 관련된 테마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섹터도 그렇고, 시장이 조금은 약세일 때 강세를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지속적인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SM도 그렇고 뭐 YG엔터 같은 그런 엔터주들 흐름도 지난번에 전저점을 이탈하는지 체크를 지속적으로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워낙 지금 바닥을 다지는 종목들의 흐름들, 그러니까 상승의 연속성을 가진 종목들이 따라잡기 애매한 그런 종목들만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역배열 종목들은 시장을 할애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도 크게 배팅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조금은 전저점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나홀로 그런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계속적인 전저점을 유지하면서 상승세를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도 SM 같은 경우에도 전저점, 그러니까 32,200원과 33,300원 이 전저점을 유지하게 되면서 움직이는 이런 전반적인 엔터주들의 모습들이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어떤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인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KH 바텍도 오늘 그냥 마찬가지 그런 관점이 되겠죠. KH 바텍, IT 부품 섹터들 지속적인 이제 전저점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 아직 뭐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서서히 바닥권에 대한 이평선들 수렴화 과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량을 동반한 슈팅이 좀 나와주는지에 대한 부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서울 반도체라든지 다음카카오 같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도 계속적인 상승세가 좀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지금 지수가 떠 보이는데 사실상 개인들이 많이 홀딩하고 있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물려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매수가 근처에도 못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 일단 뭐 제가 어제 몇몇 분들과 통화를 할 때도 OCI 같은 경우에 뭐 30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도 25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 상당히 좀 많으셨는데 그만큼 매수하고 좀 방치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서울반도체나 다한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지수 상승 시에 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이 꺾여버린 흐름의 결과가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예고가 되는 구간일수록 철저하게 포트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종목 투캅스라는 이름을 달고 종목 상담 프로그램 진행한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종목별로 대응하기 조금 힘드신 분들 그리고 궁금하신 모든 종목들 상담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시장 변동성에 조금 주의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시장의 변화가 예고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강만 포지션 조금은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드코 멘토님 매일매일 보고 싶으신 분들 아침에 너무 짧게 만나서 아쉬우시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밤 10시 아주 길게 만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종목 투캅스라는 프로그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과 함께했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마칩니다.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